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선거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 이번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이나 증언에 대한 발언 내용이 상식에 반하지 않고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수월하게 넘긴 셈인데요. 판결 직후 창해일속이라는 말로 판결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해일속, 큰 바닷속 좁쌀 한 개란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하죠.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자신의 어려움은 미미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한 지 1년이 됐지만 일본은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고요. 사도광산 추도식을 우리 정부와 피해자, 유족도 없이 형식적으로 치르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 심각한 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판결을 무시하는 일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닐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털어불어 고정 소식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25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 차범중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여수시의 재정 상황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연말을 맞아 일선 지자체들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각각의 시군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여수시가 스스로 지자체의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자주도 항목 역시 민선 8기 들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 여수시 민선 8기 재정 자립도는 2020년에 27.02%, 2021년에 27.63%, 2022년에 29.35%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네. 2023년에 26.87%로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계속해서 재정 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민선 8기 여수시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 역시 25.87%로 크게 감소했고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재정 자립도 역시 23.78%로 불과 3년 만에 6%가량이 급감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여수시의 재정 자립도 하락은 여수 국가산단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여수시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자립도는 지자체의 세입 중에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일 텐데요. 통상 지방세와 지방세 외 수입의 합계로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자체들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애를 쓰고 있죠.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소득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예. 여수시는 현재 뒷걸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예. 더구나 최근 추세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자주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재정 자주도 수치 역시 여수시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의 재정 자주도는 2023년 59.08%에서 2024년 57.67%, 2025년 55.25%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자주도 수치라는 것은 이 지자체의 세입 중에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을 합한 비율로 이 재정 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이 결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수시의 자체 수입 외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여수시의 재정 자주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수시는 떨어지는 재정 자립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따내는데 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수시는 올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 평가에서 이 보통교부세 페널티까지 받아 212억 원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최근 이 시간에 여수시가 직원들의 수당까지 삭감하면서 이 재정 주치를 줄이고 있는 상황도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 여수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수시가 오는 2026년 선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여수시가 쓸 돈은 많은데 곳간이 좀 비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좀 세워나가는 돈부터 줄여야 할 것 같고 또 깊은 고민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끝 소식은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노동조합이 올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첫 파업이 예고되고 있어요. 네, 포스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노조와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이 또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 노사가 지난 6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11번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는데 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노조에서 지난 10월 23일 노동쟁의 발생 결의 절차를 진행하자 일주일 뒤인 31일 사측이 최종 제시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 양측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고 18일에는 1차 조정회의, 21일 2차 조정회의까지 진행했지만 협상의 진전이 없어 중노위도 양측의 이견이 크다고 판단하고 일단 조정 중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노사의 임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 지연 그리고 중노위의 조정 절차가 이제는 뭔가 매년 관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기본급 8.3% 인상과 격려금 300%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사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에 일시금 600만 원 지급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노위의 조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이 노조는 단체 행동에 돌입할 전망인데요. 노조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긴다면 포스코 노조는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합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아주 뜨거운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나온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판결부터 짚어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일정 부분 간단치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었고요. 그러나 이게 제가 늘 드린 말씀 이런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예상한다는 게 상당수의 경우에 무의미합니다. 이게 위증교사인 경우에도 그 교사의 정도가 얼마나 명확하고 확정적인지, 그러니까 정말로 위증을 하도록 하는 그 고의가 명확하게 증명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을
이제 많은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물어볼 때 늘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예, 사건 예. 기록을 안 본 상황에서 간단치 않다.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건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됐다라는 어떤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증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미를 이제 말의 끝을 살짝 흐리면서 이제 위증교사 혐의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 결국 그런 점을 1심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받고 결국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지만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판결이 나온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아직 1심이긴 하지만 앞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여러 구성원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무래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올 경우에 형량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더 깊은 하나의 늪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이번에 이제 위증교사 1심 무죄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정의를 되찾아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법부가 모든 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또 어떤 야당의 대표를 억압하기 위해서 무리한 판결을 해왔다라고 하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죄 판단은 우리는 받아들인다. 사법부를 존중한다. 유죄 판단이 나왔을 때는 우리 사법부 못 믿겠다. 이거는 무슨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어떤 합동의 어떤 야당 죽이기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사건별로 좀 갈리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어떻게 가져갈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는 1심에는 무죄가 나왔지만 진행 중인 재판이 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 내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좀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하는 김경수, 그다음에 김동연 이제 지사, 김동연, 추미애 의원, 예. 김부겸 등등등의 분들이 지금은 나서기가 오히려 좀 제한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등에 칼 꼽으려고 나오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작동하는데 사실 그래서 기존부터 조금 열심히 활동들을 했었어야 됩니다. 다들 약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면 약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면 내가 받아 먹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가 위태로워졌을 때는 그 지지를 흡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좀 파괴력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오히려 최근에 보면 유튜브 하는 김어준 씨라든가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미는 사람을 오히려 후계자로 내세워야 된다는 식의 그런 언급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분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후계자가 추미애 의원이 될 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 대표가 미는 후계자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나오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약간 다크호스 같은 조금 젊고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을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좀 띄울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인물이 누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산심사 전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법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삭감하는데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진통이 있었었는데 어떤 논의랑 또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를 좀 깎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미국 대선도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유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금 더 훨씬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의 어떤 그 각 명목에 대한 심사 없이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정부가 이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남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다지만은 이걸 가지고 예비비를 늘린다라는 건 좀 이상해요. 마치 트럼프 정부가 요술방망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골프 친 것도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다. 예비비도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늘려달라. 이런 거는 좀 약간 안 맞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서는 예비비를 훨씬 더 큰 폭으로 깎았다가 여당과의 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3천억 정도 수준, 예년 수준 정도로 편성하는 걸로 3천억 깎은 수준으로 4조 5천억으로 편성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예. 예비비는 최근 좀 계속 늘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것은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헌법의 취지랑은 조금 이제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너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4조 5천억 원으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현재 천 의원께서도 기재위에 계신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요 예산안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주로 세법 개정안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예. 가장 핫한 것은 아무래도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일 것이고요. 네. 주로 상속세 부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예.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뜨거운데 뜨겁죠. 예. 네, 세금을 물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첨예하게 저희 기재위 내에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나 매매 수익 공제액 범위에 대한 결정이 지금 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여야의 간사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소위 좀 디테일한 겁니다만은 좀 보다 작은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정부는 이미 투자자들에게 2년 정도는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과세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년에 5천만 원 정도 이상의 그래도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내일 전체 회의에서 뭔가가 결정 날 것은 아닌가요, 이게? 원래는 전체 회의 하나의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 과연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저는 쉽진 않아 보이고 결국 만약에 표결로 간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결국은 숫자의 우위를 통해서 통과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탄핵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예. 막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오히려 총선 이후에 국회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 이 3년 너무 길다는 게 바로 탄핵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하면서 예. 또 오히려 이제 어떤 화장실 근처 사무실을 못 쓰겠다라든지 이런 약간 좀 작은 논쟁들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하면서 선거 때 패기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조금씩 나왔었는데 이제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보다 이제 선명한 그리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서 지지층을 조금 더 붙잡고 국면을 그래도 조금 타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탄핵안에 대한 민주당은 지금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민주당도 지금 거리두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 개혁신당도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야당들이 주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열망도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야 뭐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나아질 거라고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늘 계속 말씀하셨던 예, 그 법리적인 판단은 그렇죠.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 당연히 법리적인 내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이 어떤 방향성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모아지느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단 뭐 거리를 두면서 특검을 좀 추진하자 이런 얘기로 입장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 특검법이 내일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표결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이탈표 8표 이상 필요한데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우선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항상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번에도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도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고 보세요? 네, 지금 물론 저는 바라건대는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 한동훈 대표가 힘이 너무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8표 이상의 단체 이탈표가 나오려면 결국은 친한계 쪽에서 나름대로의 조직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당원계 심판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대통령 등을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다 이런 의혹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요. 아마도 이탈표가 뭐 예전 수준 정도일 것이고 친한계에서 힘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어떤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 보겠습니다. 여수와 광양 산단이 위기라는 징후도 진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수랑 광양이 사실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스코가 지금 전기차 캐즘이 있고 2차 전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위기입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투자하고 특히 2차 전지 부분, 배터리 분야는 계속해서 약간의 그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양은 조금 더 상황이 나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화학공업 분야가 특히 뭐 이제 케미칼 이런 분야들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여러 LNG 터미널이나 여러 뭐 투자들 앞으로 계속 이어는 지고 있지만 지금 뭔가 조금 새로운 좀 더 고부가 가치 공법이 도입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여수 산단 쪽이 오히려 더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좀 걱정하면서 저희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럼요. 어떤 부분이 좀 논의돼야 한다고 보세요? 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여수 산단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또 들어오고 또 커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역에 이전하게 되면 뭐 가업 상속 공제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을 거의 없애준다든지 뭐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워낙 여수 산단에 있는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큰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나 또 우리 지자체가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산업 관련해서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기회발전특구 이런 부분도 이제 결국은 전남에서도 추구하고 있는데 당장 여수 산단에 바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고부가 가치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킬까는 계속해서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터나라 원내대표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예, 열심히 생활했고요. 네.
지난 21일 저녁에는 이제 저 광양 그 전남 드래곤즈 구장에서 축구 경기 보고 왔어요.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 한 20명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아주 네. 재밌게 봤고 그날은 결과가 좋았는데 어제 그러게요. 승격이 좌절되고 말았어요. 승격이 안 돼서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많이 아쉬운데 이제 내년 시즌에는 더욱 좀 선전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 구단인 전남 드래곤즈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예.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주말에는 또 이제 오늘 있은 그 이재명 대표 이중교사 사건의 선고 이걸 어떻게 예측하는지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의견 청취하고 좀 그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네, 의견 청취하시기 전에 일단 의원님 의견 먼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재판 1심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죄가 선고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 생명이 국민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상황을 야기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상 검사가 100% 항소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1심 판결이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보면 김진성 씨의 증언이 허위인 걸 인정했고 또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와 증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인정을 했는데 위증교사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좀 더 차분하고 치밀하게 법리적 대응을 잘 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이긴 한데 앞서 천하람 원내대표와의 인터뷰에서는 사법부가 이제 무리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죄가 나오면 검찰이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하고 무죄가 나오면 판단을 인정한다고 하고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판단이 잘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지난번 선거법 재판이 끝나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그 사법부를 향한 온갖 비판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발언들은 곧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이롭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런 비판이 일어나니까 급기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믿는다 이런 발언을 해야 했었어요. 이제 그럼 이번에는 무죄가 나왔으니까 사법부 최고라고 할 건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당연히 비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좀 더 정치 지도자답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1심이긴 하지만 앞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어쨌든 이게 기소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법원의 시간인 것이에요. 법원 판사들이 갖고 있는 논리 체계들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무죄를 좀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한 법리가 필요하고 이렇거든요. 이게 재판이 넘겨져 있는 사건을 맨날 언론에 대대고 뭐라고 막 재판부 비난하고 검사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재판 대응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조금 더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서 의원님께서는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 정치권에서 들으신 건 없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1급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부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도일 거예요. 국민의 여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락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선택지를 준비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네. 뭐 당연히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몇 분들이 계시는 거는 봤습니다만 네. 아직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화되거나 좀 힘을 네. 갖고 이야기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국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명태균 이슈로 더욱더 경색되면서 예산 국회에서도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쟁점적인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작년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요. 예. 16%가량 삭감됐던 R&D 예산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예. 올해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을 하라고 요구하고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은 특활비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에 손을 대고 있다 이렇게 불면소를 하고 있어요. 예. 특수활동비도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국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해야 할 거예요. 네. 하지만 분명히 특활비라고 하는 거는 뭐 그 특활비라고 하는 예산의 특수성도 있는 것이니만큼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 하에서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 관련 공방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사안들인데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짧게. 22대 들어서 내내 심지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 관련 공방만 오가고 있거든요.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고요. 국회가 정치 공방에만 매몰되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을 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국회 역량도 더 저하되게 되고요. 제발 국회가 자당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등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초안을 공개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요. 예.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이 초안을 발표하면서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소추 사유로 15가지를 거론을 했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의 혐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탄핵 소추라는 게 말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일이고 그건 당연히 최후의 수단입니다. 네. 결국 이제 국회의 탄핵 소추라고 하는 건 국민 정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적 문제라고 봐야 할 건데요. 예.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크게 달해 있고 심리적 탄핵 상태다. 그 심리적인 탄핵 상태라고 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점에서는 저도 인정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이번에 탄핵안 초안에 담긴 사유들이 과연 대통령의 임기 중단을 정당화할 만큼 법적으로 중대성이 입증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일단 특검을 추진하자란 얘기로 입장을 대신하고 있는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 집중하면서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안 초안에 대해서는 큰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아직 이제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하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선 무효행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려고 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분노감이 결코 적지는 않지만 네. 아직은 탄핵을 시도할 만큼 탄핵 사유가 입증되었다거나 또 국민 정서가 무르익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수 광양산단 위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때 이제 여수 산단이 여수시 지방세의 48.5%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 기여를 해왔고요. 고용 인원만 2만 5천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업체들의 약진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위기에 휩싸이고 있지요. 네. 석유화학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공격적으로 석유화학 생산 공장들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출 수요가 줄었고요. 중동에서도 국내 생산 단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공장을 증설했다고 합니다. 실적 부진 때문에 일부 공장 가동 중단 사태까지 맞이하면서 GS, 칼텍스 등 주요 대기업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90%였는데 올해는 60%까지 줄었고 매출도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여수 산단의 석유화학, 광양 국가산단의 제철 산업 이런 것들은 모두 대표적인 탄소 기반 산업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주요 수출국인 EU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2026년도부터 그리고 미국도 청정경제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른 무역 관세 상향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석유화학, 철강 산업이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네. 앞으로 이런 위기가 계속되고 또 커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럼 지자체, 정부, 기업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위기 극복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고 그 토론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중국 기업이 급부상하는 등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해서 산업 구조의 다변화, 체질 개선 등을 도모해야 한다. 이건 기업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네. 그리고 국가와 전라남도도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특히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생존 가능한 철강 산업을 위해서는 그린 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첨단 저탄소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제적 투자를 개별 기업한테 맡겨놔서는 좀 부족함이 있을 거고요. 국가하고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좀 수반해야 이 문제가 풀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추진 중인 전남도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를 정부에 제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하는데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후속 절차에 더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지금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에 통합대 국립의과대학교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네. 드디어 운명의 첫 발을 뗐습니다. 네.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 작성한 이 통합의대 신설 기본 계획서도 정부에 전달했고요. 아무튼 이 물건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의대 설립을 약속한 지 꼬박 8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남 통합의대는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은 거점 국립의대와 비슷한 200명 규모로 건의했습니다. 네. 전남 통합의대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난 15일 대학 간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이제 29일까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 인증을 신청하고 올해 말까지는 교육부에 대한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예, 가장 핫한 뉴스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 과정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도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라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회 세미나를 가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뉴스도 상당히 핫한 뉴스죠. 이번 국회 세미나는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특별자치에 대해 서서히 분위기를 띄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전라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도권 1극 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요.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은 고난 부족으로 인구 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이자 핵심으로 보고요. 이와 관련한 주요 특례로는 출산 장려 정책 마련부터서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지정,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행이나 국제 물류 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권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전남도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이 분위기를 튼다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복구지원금 15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벼멸구 피해 9,600 한 농가에 농약대로 91억 4천만 원과 또 대파대 2억 4천만 원, 생계비로 1억 8천만 원 등 모두 95억 6천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하고요. 또 집중호우로 벼 쓰러진 피해를 본 6,344의 농가에 농약대 58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재복구비와 별도로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축산 경영자금 이자 감면하고 상환 연기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올해 벼멸구 피해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폭우 피해까지 겹쳐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정부에 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전남도의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금 지급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부가 안보 강화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도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에 뛰어들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기가 전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규모도 해마다 성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정부가 우주와 인공지능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전국에 방위산업 핵심 집적단지 6곳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집적단지는 5년 동안 연구개발과 또 창업을 위한 245억 국비를 지원하는데 전남도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방위산업 집적단지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순천과 공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특화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남해안권 방위산업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게 목표죠. 네. 그리고 공해 우주산업과 광양망권 소재 부품 산업 등 이미 관련 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한 건데 전남도는 연말까지 이 연구 영역을 마무리 짓고 방산혁신 집적단지 지정에 저희들이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정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11월 25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성의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